네, 스튜디오에는 박창욱 뉴스토마토 기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전재수 장관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통일교 금포소수 의혹과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게 사실 해수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지역 바로 역점 사업의 부산 해양 클러스터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해수부 내부랑 관련 업계 전반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적잖은 혼란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장관께서 의혹이 불거진 지 약 수일 만에 사의를 표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생각보다 일렀다라는 생각에 좀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이제 해수부가 부산 임시청사 이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SK 해운이나 H라인 해운도 본사 부산 이전을 발표한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 동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다만 공무원 조직 특성상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된 사업의 경우에서는 이제 실무 차원에서 이제 사업이 계속 추진될 거고요. 당분간의 의사 결정 속도 조정 등이 이제 일부 차질 정도만 있을 거로 보여지고 이제 사업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죠. 이제 애초 부산 지역 국회의원인 만큼 계속 사업을 살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점 사업이고 핵심 공약이다 보니 정책 추진 기조 자체가 흔들릴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했던 부산 해양 클러스터 구상, 요거 좀 부산에 살지 않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전재수 장관이 이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좀 추진해 왔는지 짚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한 이제 부산 해양 클러스터 구상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내용인 건데요.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국내 주요 해운 물류 대기업이랑 연구개발센터 등을 이제 부산에 집적을 하고 회사 전문 법원 신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서 이제 부산의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를 통해서 조선 해운 물류는 물론 이제 첨단 해양 산업을 중심지로 부산을 육성해서 대한민국의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북극 항로 개척과 연계를 해서 부산을 이제 글로벌 해양 경제 핵심 허브 중심지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제 전략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전재수 장관은 이제 이 공약을 이제 구체화를 한 것이죠. 이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해운이랑 H라인 해운도 이제 부산 이전 성사시켰고요. 이제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는 이제 해수부 내 이제 전담 태스크포스를 조직해서 이제 청사진 마련을 추진해 왔고요. 내년 여름에 이제 시범 운항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울러 부산항 인프라 확충,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전문 법원 신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러면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 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AI 수도 대한민국 얘기했듯이 부산 해양 수도로 만들면서 부산 해양 클러스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산의 제2의 수도인 부산이 해양 수도가 해양 클러스터가 되면서 이제 북극 항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북극 항로가 무엇이고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북극 항로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북극해를 가로질러서 아시아랑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이제 최단 거리의 해상 운송로인데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빙이 줄어들면서 원래 가장 많이 이용하던 스웨즈 운하 아니면 남아프리카 희망봉 항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바닷길이라고.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이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까지 이제 스웨즈 운하는 이제 40일 가량이 소요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북극 항로는 이제 30일 가량. 그러면 당연히 이제 획기적으로 운임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희망봉 같은 경우는 한 50일 정도 이제 걸립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홍해 지역 불안 등으로 인해서 스웨즈 운하 이용이 어려워지면서요. 희망봉을 우회하는 항로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점에서 북극 항로는 물류 효율성이랑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님 설명대로라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런데 해운업계에서는 이 북극 항로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제 물류 성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컨테이너선이랑 벌크선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컨테이너선은 말 그대로 정기선인데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물품을 운송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범용 화물 중심,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연필, 뭐 공책 이런 것들 다 쓰는 것이고요. 이제 벌크선은 이제 비정기선입니다. 이제 에너지나 원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을 주로 운송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표보다는 이제 화주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할 때 운송하는 형태인데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컨테이너선은 이제 버스나 지하철 같은 시간표와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벌크선은 이제 택시를 호출하는 가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컨테이너 선사가 이제 H&M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성 측면에서 보면 컨테이너 선사 입장에서는 운임비 상승도 이제 분명한 리스크이긴 한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만 보면 수에즈 희망봉보다는 북극항로가 훨씬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리스크는 이제 정해진 시점에 화물을 제때 운반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컨테이너선이 이제 주로 운송하는 화물이 정신압기에 민감한 제품들이 많아요. 배송이 하루만 지연돼도 이제 손해가 굉장히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은 대부분 이제 남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수에즈 운하가 지난해에요 한번 이제 막힌 적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 수에즈 운하가 통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선사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 항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납기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북극 항로는 아까 보셨듯이 아무리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빙이 녹는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에는 운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못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납기 리스크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H&M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컨테이너 물류보다는 이제 벌크 물류에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극 항로에 대해서 전 세계 각 축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미국과 러시아, 중국 모두 다 이 북극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세빙선이 한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물류적인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극 항로를 굳이 개척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나 지금 북극 항로에 우리가 5,500억을 지금 베팅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북극 항로 우리한테 꿈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물류 측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북극 항로는 이제 물류 효율성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이제 매우 큰 지역이고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일단 언급을 해야 된다면 이제 자원이죠, 자원. 중국도 요즘에 희토류로 제한을 많이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극은 이제 에너지랑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발견 석유의 약 13%, 천연가스는 한 30% 정도 매장돼 있는 걸 추정되고 있고 희토류,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전략 광물도 이제 매장이 돼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극 항로를 우선적으로 개척을 해서 이 자원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이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데 중국이 이런 제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데요. 이제 국내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선 기술에는 최고 수준을 다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북극 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항하기가 일반 선박이 운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제 얼음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북극 항로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계가 뭐 세빙선, 특수 선박 관련해서 고부가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선점 효과입니다. 이제 네. 항로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질서나 규칙이 만들어지면 이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허브 항만도 마찬가지고 선점 효과라는 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북극 항로는 지금 당장 사업성 얘기를 꺼내는 것보다 네. 뭐 돈을 벌어들이는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먼저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이게 싸움으로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우리에게 유리한 규칙이랑 질서를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다른 질서를 나라들이 만든다. 그렇죠. 이미 정해놓은 틀 안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익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네.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선점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주요 국가들은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제 움직이고 있고 러시아는 이미 전략 자원으로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빙상 실크로드를 선언하면서 참여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에는 이제 북극 항로를 활용한 시범 운항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미국과 유럽 연합도 당연히 북극에 닿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전 세계가 뛰어들고 당연히, 있죠. 네, 예.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이제 그린란드에도 상당히 관심을 예, 보이고 맞습니다. 있는 중이고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물류만 보고 북극 항로를 개척해야겠다라고 보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요. 이런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런 국정과제를 삼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물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북극 항로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3 새로운 패권 전쟁의 장이 될 수 있는 게 북극해이고 북극 항로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대한민국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박장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 대기가 되는데요. 우수환 중앙대 국제물리학과 교수님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북극 항로 관련해서 좀 더 전문가 고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 교수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반갑습니다. 북극 항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북극 항로 정부가 북극 항로 개척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 어떻게 보셨어요? 네, 북극항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현재적인 상업성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를 향한 전략적 투자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북극 항로가 이제 부산항의 기회다 이렇게 해서 그 경상도 지역 주민분들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통항 일수도 되게 한계가 있고 일반 상업 선박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밖에 못 다니고 많아봤자 5개월 정도밖에 못 다니는데 이것이 가능한 거냐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아젠다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미래적인 투자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책적인 우선순위 이런 얘기를 하고 또는 그것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상업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딱 비교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항이나 우리가 상업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항만 물동량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그만한 양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벌크 중심인데 지금 우리가 그쪽 지역하고 이제 거래하는 벌크 운항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풀려진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앞으로는 계속 발전할 거고 계속 개방될 것이고 상업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거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이 불경 지역의 지역 개발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이제 북극 항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들어갈 타이밍인가 막힌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바로 북극 항로가 거대한 체스판이잖아요. 네. 어떤 안보라던가 경제라던가 물류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대한 체스판 북극 항로를 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북극 항로 개척을 들어가는 게 맞는지요? 이제 지금 이제 북극해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국가가 8개 국가 있는데 이걸 이제 네. 북극해 국가라고 하고 이게 이제 북극 이사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이제 협업 체제이고 이제 조약국 기구 아니기 때문에 법적 네. 강제성은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판 여기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러우 전쟁 때문에 사실 러시아가 참여를 거의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역할이 되게 약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그런 기회를 타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야말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도 했고
운송 참여도 하고 LNG 선박도 건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써 운항 경험을 굉장히 많이 축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로우 전쟁 때문에 북극 이사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뭐 그런 이제 지정학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제 대신 점진적이고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네,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전 세계의 패권 경쟁의 각축장인데 지금 어느 정도 국제 협력이나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특히나 한국은 지금 세빙서 얼음 뚫고 가야 되는데 세빙서 한 대밖에 없잖아요. 네, 새로 네, 이제 건조라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선 앞에 이제 국제협력 얘기를 하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북극 이사회는 지금 우리가 업조보로 참여한 지가 꽤 됐고요. 2013년도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 지금 북극 이사회 이외에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역할이 약해졌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좀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IMO의 폴라 코드입니다. IMO는 이제 국가 간 이제 조약 기구고 유엔 산하 조약 전문 기구고 이제 법규적인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저희 IMO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주요한 이사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단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뭐 이제 러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들과의 그런 협력 관계는 양자적 협력 관계도 계속 필요한 상태인데 아직 양자적 협력 관계는 많이 진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뭐 여러 얘기하듯이 뭐 시범 운항이든 상업적 운항이든 저희가 NSR 그러니까 러시아 북동 항로죠. 북극에서 우리나라 바라봤을 때 동쪽으로 가게 되니까 북동 항로를 만약에 이용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든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직접적인 제재라든지 간접적인 세컨더리 제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고려를 해서 뭐 상업적인 뭐 EU 상업적인 베네핏 이런 것들만 바라볼 수는 없고 정치적 관계까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정치적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면 세빙선 같은 경우에는 세빙선은 제가 한 척밖에 없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영구 선박을 이제 추진하기로 된 상태입니다. 건조하기로 했죠.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술은 있고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오히려 실제로 만약에 선박을 다니게 된다면 세빙선이나 세빙화물선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여건은 돼 있는 상태이고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제가 그 선박을 우리가 이제 조선 기술이 되게 뛰어난 나라고 산업이 발전돼 있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허리가 되는 중소 벌크선, 그러니까 중소 조선선은 사실상 거의 다 사라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 뭐 어떤 벌크선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 선박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현재 이제 문제점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북극 항로라고 평가가 되긴 합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어디에 이게 설치가 될 것이냐, 동해안의 거점 항구는 어디여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일만 항인데 왜냐 벌크 네. 화물로 좀 특화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지역이 좀 적절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북극 항로를 꼭 개척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국제 운송 시스템 내에서 보면 사실 뭐 부산항과 그 주변에 있는 항만만큼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잘 제공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로의 지리적 위치상에 보면 그 사이에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항만들 몇 군데 있죠. 방금 말씀하신 영일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부산뿐만 아니고 여러 그 주변 지역까지 같이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항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한 항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배후 단지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경남 1원을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미래적인 가치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북한 항로를 정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척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북극 항로
대한민국 개척해야 될 이유, 새로운 패권 전쟁의 장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리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